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일 말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 전략폭격기가 한국전쟁 이후 최북단까지 전개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언급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들도 한반도 안보 보도에 있어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와 객관적 정보가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첫 순서는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방송된 연합뉴스TV 보도 모니터 내용을 들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국내외에서 큼직큼직한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가 지난주에 다룬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면 청와대 여야 지도부 회동, MB정부 블랙리스트, 리용호 북외무상의 미 대통령 발언은 명백한 선전포고 등 나라 안팎의 뒤숭숭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B1B 등 단독 출격을 다룬 뉴스 1번지와 졸음운전 사고와 대형 식품업체 급식 납품 로비 등을 다룬 뉴스 포커스를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뉴스 1번지에서는 오후 4시 11분부터 17분 동안 미국 B1B 단독 출격, 우발적 충돌 우려 소식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날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가 출연해 깊이 있는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진행자는 우선 미국 전략 폭격기인 B1B가 한국 전쟁 이후 최북단까지 날아가 무력 시위를 벌인 사실과 함께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첫 질문은 9월 23일 밤 3시간에 걸쳐 전개된 전략 폭격기 B1B가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봉 석좌 교수는 그동안 다른 어떤 언론에서도 언급하지 않던 사실을 공개합니다. 즉, B1B기만 전개한 것이 아니고 F-15C 6대, 수송기, 헬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까지 20대에서 30대가 들어간 것이니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 파괴라 말했는데 미국의 완전 파괴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벌써 시간이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망설이고 있다면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반응이 나올 텐데 굉장히 분개할 것이라고 짚어줍니다. 이어 진행자는 과거 B1B 랜서 출격 때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 공군이 호위하거나 합동훈련으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미군 단독으로 작전이 진행된 것을 두고 미국의 독자적인 전략자산 전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봉 석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전략무기가 북한 지역에 대해 더 강력한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연합뉴스에서도 보도했었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 공군기가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하면 만약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북으로서는 화풀이로 백령도를 때린다든가 했을 거다라고 풀이해 줍니다. 또 김정봉 석좌 교수는 북한 매체가 비원비나 핵항모 칼빈슨호를 타격하는 합성 사진을 공개했는데 영상은 조잡하고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미국의 항공모함도 북한에서 1000km 이내로 진입했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들려줍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평양에서 10만 군중 집회를 연 의미를 두려움 극복과 체제 결속으로 풀이하고 최근 평양 기름값의 급등 소식은 비축과 사재기 영향일 때문일 것으로 짚어줍니다. 다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고조나 선제 공격설, 백두산 분화설 등은 남이 이야기하듯 가볍게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찬반 토론 내지 난상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결론을 얻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25일 월요일 아침 10시 3분부터 13분까지 방송된 뉴스포커스 도로위 공포 졸음운전 사고 잇따라 대책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세 사건, 즉 안전사각 도로 포장 작업, 대형 식품업체 급식 납품 로비, MB 방송장악 수사 본격 등의 뉴스를 다뤘는데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도움말을 해주었습니다. 첫 뉴스는 졸음운전 택시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24일 오전 3시 24분쯤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에서 서울 아산병원 사거리로 빠지는 길에서 택시기사 엄모 씨가 몰던 택시가 안전지대를 지나 상수도 배관공사 후 도로 포장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쳐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은 큰 부상을 당했는데 택시기사의 졸음운전과 공사 주최 측의 소홀한 안전관리가 부른 참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관련 해설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했는데 유도 요원이 사고 2분 전에 철수해서 없었고 기본적인 수칙이 안전모인데 인부들이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공사주의 표시, 유도 요원, 완충 내지 차폐시설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 진행자가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까지 졸음운전으로 멀쩡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고가 연발하니 대응책이 시급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우선 택시기사 근무 관련 통계를 제시합니다. 택시가 한 달에 26.7일, 한 달 평균 313시간 일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강도 높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산학금을 제외하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가져가니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하면서 계속되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사고에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버스나 택시의 졸음운전과 관련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새벽 3시 24분에 일어났습니다.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졸음운전을 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 처우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해야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새벽 운전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사건 소식은 대형 식품업체 급식 납품 로비건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학교 급식 업체로 선정되려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영양사들에게 수억 원의 상품권을 뿌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는데 결국 급식 단가가 올라가거나 단가에 맞추다 보면 질이 낮아져 피해는 그대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게 되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생각보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이 입는 피해가 크지 않다. 푸드머스는 과징금 3억 원 정도였고 CJ는 과징금 부과도 되지 않고 단순히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대기업들은 대량으로 구입, 유통에 단가가 낮은 데다가 로비까지 하니 중소식자재 납품업체와는 경쟁이 안 된다. 그러니 납품 금지 같은 극단적일 정도의 제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해 정말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또 진행자가 누가 나에게 영화 상품권을 줬다. 한 10,000원 정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영양사들도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서 백성문 변호사는 이 영양사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아닐 것이라면서 학교 교직원이라면 김영란법 대상으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는데 영양사들이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처벌이 실제화되기 힘들어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렇지만 10,000원짜리 영화권 정도를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푸드머스 등은 지난 4년간 수도권 학교 영양사들에게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주었고 그래서 교육부는 특별 조사를 통해 수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학교 급식 납품 로비 같은 일에 연루가 되어도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난다는 식으로 방송에서 범죄의식을 엿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MB 방송장악 수사 본격 소식이었습니다. 검찰이 공범자들의 감독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MBC PD 수첩을 이끌던 최승호 전 PD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말문을 열자 백성문 변호사가 검찰이 국정원의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82명의 연기자, 기자, 작가, PD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답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의 풀이는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자막입니다. 검, PD 수첩 최승호 전 MBC PD 내일 소환, 방송사 블랙리스트 본격 수사, 최승호 내일 소환, 검찰 PD 수첩 제작진 줄 소환 등이 그것입니다. 원래 소환은 법원이 피고인, 증인, 감정인들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장소에 출석을 명하는 일이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는 소환 조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최승호 PD 같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는 출석 요구를 해서 참고인 조사 정도로 표기하는 게 보통이지 싶습니다. 그러니 최승호 소환, 제작진 줄 소환이라고 하면 일반 시청자들은 최승호 PD를 피의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뉴스포커스에서 보도한
미국 B1B 단독 출격과 졸음 운전 사고 등 사건, 사고 관련 뉴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이미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23일 방영된 미니 다큐 오늘을 모니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깊은 산골 행복한 짜장면이라는 주제로 지리산 산골에서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도입부에 부부가 함께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 등을 흥미롭게 보여주어 방송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나 음식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재밌는 먹방 프로그램을 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 인터뷰 소리가 주변의 잡음으로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자막을 삽입해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인물을 따라가며 촬영해야 하는 다큐멘터리 특성 때문이었는지 배달하는 장면이나 그 이후의 장면들에서 화면 흔들림이 자주 느껴져 조금 산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인물 간 대화 외에 사용된 자막에서는 영상 속 내레이션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자막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산골에서 배달 주문을 받는 부부의 모습이 흥미로웠는데요. 한편으로는 영상을 보면서 산골짜기에 많은 음식점들이 생겨 농민들의 식사 메뉴가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레이션에서는 주방장 남편이라고 했는데 자막에서는 배달에 나선 주방장이라는 문장 끝에 괄호로 물음표를 달아놓아 왜 물음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짜장면을 배달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도심 속에서 접하기 어려워진 사람 사는 정을 산골 마을의 짜장면 배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철가방을 들고 되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과 자막, 내레이션이 함께 어우러져 있던 장면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짜장면이라는 신숙한 음식을 통해서 이 산골에 사는 부부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영 학생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이 부부가 파는 짜장면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산골 마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만찬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친숙한 음식이지만 바쁜 농사일 속에서 먹는 한 그릇의 짜장면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꿀맛 같은 만찬일 것이고 그 속에서 오고 가는 정을 통해 더 큰 배부름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와 이웃 사람들과의 오늘을 들여다보았다면 후반부에서는 부부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전개 방식이 매끄럽다고 느껴져 좋았습니다. 또한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음악이나 내레이션 등으로 진솔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 부부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읍내장터에 나가는 부부의 모습을 그려낸 장면이 있었는데요. 밝은 분위기의 BGM과 한마디 농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부부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 시청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보는 동안 절로 행복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장을 보여주는 도입부나 장을 보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짧은 시간 나온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장에 나온다는 부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려냈다면 시장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영상과 장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어우러져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아내의 소망과 내레이션이 산골에서 짜장면 가게를 운영해가는 부부의 영상과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을 모니터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리산에 가는 날이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짜장면 가게를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산골에서 짜장면 그릇에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부부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영상이라는 느낌이 들어 시청하는 내내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미니 다큐 오늘 깊은 산골 행복한 짜장면 편 잘 봤습니다. 서로 아껴주는 부부의 모습, 또 산골에서의 후한 인심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미영 학생은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음식이 클로즈업 되어 나오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도심에서 먹는 짜장면이 아닌 한적한 산골에서 맛보는 짜장면은 어떤 맛과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음식에 윤기가 흐르고 풍족한 양과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져 지리산에 가면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이미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지난달 26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강한 개혁을 예고했는데요. 김 대법원장 앞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과 관련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부터 국회 통과까지 한번 쭉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이 처음이고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도 4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해서 연수원 기수가 13기나 아래인 데다가 현직 대법관 상당수가 김명수 후보자의 선배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지명을 엄청난 파격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전교조 합법 가처분을 인용하고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선고한 판결들이 눈에 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동안 보수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 판결이 보다 다양화될 것이 관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은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법원장이 개혁이란 미명 아래 특정 성향이나 단체에 휘둘리면 곤란하다면서 일각에선 벌써 정치적 중립성과 범죄로부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가 10년 만에 전면 등장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물론이고 법무부 법무실장에 선임된 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지난달 21일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들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 반대 입장을 냈던 국민의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당과 보수 야당에서 30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및 선거구제의 개편을 약속하고 대선 과정에 있었던 고소 고발 사건의 취하 합의 등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김 대법원장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야권은 좌편향 인사다, 코드 인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 진보 언론에서도 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언론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2일자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기 때문이라면서 정권과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서 그동안 논란이 벌어진 것은 그의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함께 법원 내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정치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이라면서 법원 내 서클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법부 대표자로 임명되는 것이 옳으냐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새 대법원장 이념 대결을 넘어서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김 후보자가 사법부를 이념 대결을 넘어서 법과 양식이 승리하는 정의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수구보수 야당이 사법개혁의 대의는 내팽개치고 과도한 색깔론과 치우친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서 무리한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 인권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우리 판사들 연구 모임을 진보나 좌파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이 수구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당면한 과제,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보도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국회 인준의 난관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더 크고 험난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원의 변화를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핵심일 것입니다. 한겨레는 지난달 20일자 기사에서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뒤에 해나가야 될 사법개혁 과제의 대부분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에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평소 일선 법관들의 독립성 존중을 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일선 법관들의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겨레는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서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2명의 대법관 후임 선정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어떻게 이뤄낼지도 관심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관의 인사제도는 법원이 관료화되는 주 원인으로 꼽혀왔었는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이원화, 그리고 법관의 전보인사 최소화 등의 법관 인사제도 개혁과 비대화되어 있는 법원 행정처 기능의 분산과 이관도 개혁 과제로 꼽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26일자 기사에서 사법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재판 기능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꼽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대법원의 재판 기능을 회복하고 전관 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앞으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쇄신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 사법개혁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네,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갖는 신뢰도는 그동안 저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재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높은 수준 높은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책임성은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 두 개의 축입니다.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져다 줄 제도와 기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념에 기반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보다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법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태도로 우리 언론은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